1장. 누가 진짜 아버지입니까? 라는 질문. 누가 진짜 아버지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입니까?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사람입니까? 그날 이후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피를 이어받은 놈이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였고 아들은 그 사람의 눈매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목소리의 톤, 걸음걸이까지. 핏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들의 성장기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입학식에도 없었고 열이 펄펄 날 때 병원 응급실에도 없었고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은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준 사람은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의 운동화를 사주고 시험 망쳐 울던 밤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첫 아르바이트 면접장까지 데려다준 사람. 아빠라는 말을 들은 건 시간이 한참 지나서였지만 그 사람은 기다렸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결혼식장에서 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진짜 아빠는 나야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들은 아들을 사이에 두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했을까요? 왜 그 아이의 마음은 누구도 묻지 않았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였습니다. 내 아들, 내가 키운 놈.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 모든 표현 속엔 아들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과의 관계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누가 진짜 아빠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겐 아빠가 둘이 아니라 누구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 공백 2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모란 자리가 누군가의 입으로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랜 시간 말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걸.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묻는 걸. 그게 진짜 부모라는 자격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장. 어머니로서의 후회와 책임. 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고 지켜냈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인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요?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왔는지, 어릴 적 아빠 없이 자라면서 무엇을 속으로 삼켰는지 나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아이를 위해 이혼했고 재혼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려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결국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내 선택이었고 내 방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감정, 그 아이의 시선, 그 아이의 선택은 단 한 번도 온전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들이 혼잣말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서 더 답답해.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어른들처럼 자기 감정을 소리 내어 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양보하고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법을 익힌 겁니다. 결혼식은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날, 그 아이의 무대, 그 아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대를 우리 감정을 놓을 수 없는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했고 지금의 남편은 묵묵한 기대를 꾹꾹 눌러 담았고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이해해주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포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한복판에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이 응어리처럼 쌓여 있었는데 나는 그걸 애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 흔한 말들 뒤에 숨어서 나는 엄마라는 책임을 감정이란 이유로 미뤘던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감정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일부터 그것이 늦은 엄마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장. 시간은 흘렀고 조심스레 시작된 대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 두 주 그리고 한 달. 계절이 바뀌고 결혼식 사진도 어느새 잊혀질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이엔 여전히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신부에게도 따로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카톡 상태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걸 그저 짐작할 뿐이었죠. 나는 조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해서 아들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변화 없는 회색 화면이 그 아이의 마음 같았습니다. 닫혀있고 말이 없고 조용한 회색. 그러던 어느 날 밤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 한 줄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딱 한 문장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많은 걸 묻지 않았고 나는 많은 걸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어.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는데 결혼식조차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늘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아이는 우리 모두로부터 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조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을 재개하진 않았지만 나를 통해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작은 것부터 배려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내가 문자를 보내면 짧은 답장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 섞인 문장이 아니라 그저 알았어 정도의 반응. 그 짧은 말 속에서 나 역시 그 사람의 감정이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예전처럼 나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을 조금씩 되살려주고 있었습니다. 4장. 다시 만나기로 한 날. 말보다 긴 침묵. 다시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아침부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고 화장을 하다 말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선가 어색한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고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나, 아들, 현재의 남편, 그리고 전 남편. 그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수십 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부부였던 두 사람. 지금은 부부인 두 사람. 그리고 그들 모두를 잇는 단 한 사람, 아들. 처음 10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휴대폰을 보는 척하고 마른 기침과 눈치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가운데에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저한테 아버지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사이에서 혼자 다 안고 사셨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었던 건 말하면 누군가 다칠 것 같아서였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전 남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사과가 그 공간 안에 흘렀다는 걸.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웃었습니다. 서글프고 조용하고 아주 약한 미소. 그 미소 하나로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조금씩 힘을 풀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의 오해와 침묵. 그리고 씻기지 않는 말들 속에서도 사람은 결국 마주 앉아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이 자리가 모든 걸 해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5장.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란 태어났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존재라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랜 시간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고 부모니까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갈등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더 많이 침묵했고 더 많이 참았으며 더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떠났을 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묻고 싶었던 말, 그 아이가 듣고 싶었던 말, 그 아이가 그토록 바라던 건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자랑도 아닌 괜찮아, 내 마음 먼저 말해도 돼.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무시하는 일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많이 배려해야 하는 관계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입니다. 말을 건네고 눈을 마주치고 서툴러도 용기를 내어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 보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지금 서로에게 어떤 사람입니까?